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은 타국 해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함의 건조를 필요로 했고, 강력하고 고속이며 화력이 강한 주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느려터진 표준 전함이 아닌 빠르고 경쟁력 있는 전함, 고속 전함을 만들 계획을 말이다. 하지만 워싱턴 군축조약과 런던 해군 군축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신규 전함 건조 계획을 쉽게 만들지 못하였다. 런던 해군 군축조약 당시 신규 전함의 성능이 주포 구경 14인치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에 맞춰 신규 전함을 설계해야만 했다. 그러던 1935년 일본이 런던 해군 군축조약 서명을 거부하며 발동된 에스컬레이터 조항으로 인해 미국은 새로운 전함 설계를 45,000톤, 주포 구경을 16인치로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전까지 건조된 미국 전함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된 전함이 선을 보이게 된다. 바로 미국 최초의 고속 전함인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이다. 만재 배수량 47,400톤, 전장 222m, 전폭 33m, 최고 속력 28노트, 12만 1000마력, 무장 주포 16인치 45구경장 마크6 3연장 주포탑 3기, 5인치 38구경장 마크12 2연장 양용포탑 10기, 장갑 측면 최대 305mm, 포탑 최대 406mm이다.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1930년대 고속화되는 함대 상황에 맞추어 28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며 작전이 가능한 최초의 고속전함이다. 시대마다 고속이라고 불리는 속도는 다르지만 고속 전함이란 함종은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함을 말한다. 대표적인 고속 전함으로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이 있다. 취역 당시 25노트로 당대 전함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게 가능했다. 여기서 네이비선을 자주 본 시청자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잠깐만, 후드는 31노트를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순양 전함과 차이는 뭐지? 라고 말이다. 고속 전함과 순양 전함은 얼핏 보면 같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함종이다. 이 둘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대응 방어가 가능하냐의 차이이다. 대응 방어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주포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방어력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등장 이후 장거리 함포전이 대세가 되고 난 뒤 대구경화된 함포는 점점 더 먼 거리에서 사격하는 게 가능해졌다. 다만 적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수준의 주포로 반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격하는 거리에서 내 수준의 함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 방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다. 다만 해전에서 함포는 지상의 전차처럼 직사화기가 아닌 곡사화기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적포탄에 대응하기 위한 장갑이 아닌 얇은 상부 장갑에 떨어져 큰 피해를 입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도 장갑이 버티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다. 즉, 모든 전함들은 자신의 생존 확률이 최대가 되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거리를 존 오브 이뮤니티, 면역 지역이라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순양 전함과 고속 전함의 차이는 대응 방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이며, 이 차이는 내가 함포 사격을 하는 거리가 내 면역 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의 초기 설계에서는 14인치 주포와 함께 14인치급 주포에 대한 대응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속도도 28노트가 넘어가기에 고속 전함이라 불리기 충분했다. 일본이 조약에 탈퇴하기 전까지 말이다. 1935년 일본이 런던 해군 군축조약 서명을 거부해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발동되었다. 이 조항 덕분에 신규 전함의 배수량은 45,000톤까지 올라갔고 16인치 주포를 장비하는 게 가능해져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의 초기 설계가 크게 바뀌게 된다. 하지만 해외 식민지도 별로 없어 자국 방어에만 집중하면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건함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일본이 조약에 탈퇴할 당시에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모두가 다 알듯 일본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미국도 어쩔 수 없이 16인치 주포를 발주해 37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해 41년 4월부터 취역하기 시작한다. 일본함 노스캐롤라이나, 이번함 워싱턴으로 총 2척이 건조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28노트나 되는 최고 속력이다. 태생이 고속 전함으로 미 해군에게 굉장한 도전이었다.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 이전까지 모든 전함은 21노트의 최대 속력,
선해 반경 640m 이내의 특징을 가지는 표준 전함을 건조했다. 해외 식민지가 적어 자국 영토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미 해군은 다가오는 적에 대항해 방어만 하면 된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다. 1차 대전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개발된 항공모함은 해전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정도의 물건이었다. 항공모함의 발전은 눈부셔서 단순히 정찰만 할 수 있었던 것이 강철을 두르고 폭탄도 적재하게 되면서 전함에 버금가는 존재가 되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제대로 이함시키기 위해서 맞바람 방향으로 고속으로 달려 항공기에 최대한 양력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30노트 정도의 최고 속력이 필요했다. 이는 렉싱턴급 순양 전함을 개조해 만든 렉싱턴급 항공모함에서 증명되었고, 앞으로 항공모함들은 30노트급의 고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게 기본이 되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떠다니는 공항인 만큼 자체 무장이 빈약해 호위함을 대동해야 했는데, 항공모함의 가치가 전함만큼 커진 이상 적 전함과 조우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최고 속도가 21노트밖에 되지 않는 네바다급부터 콜로라도급 전함까지 미국이 보유한 모든 전함들은 항공모함을 호위하기에는 너무 느렸다. 때문에 미국은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 있으면서 적 전함과 조우시 맞서 싸울 수 있는 고속 전함을 요구하였고,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그런 요구사항을 수용해 건조된 첫 고속 전함이었다. 이런 고속성을 내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도 달라질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선박 추진기관으로 터보 일렉트릭 방식을 사용했다. 이 방식은 보일러에 연결된 터빈을 통해 발전을 해 모터를 돌리는 방식인데, 당시 기준으로 혁신적인 추진체계였다. 발전을 담당하는 터빈과 모터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축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기관실 내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과 교전 시 기관실이 피해를 입어도 추진기 전체가 손상을 입어 기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적었다. 거기다 경지 속도로 항해 시 다른 추진체계 대비 연비가 좋다는 장점도 있었다. 다만 터빈의 회전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오히려 연비가 떨어졌고, 고속성을 위해 출력을 올리자니 무거운 축전기를 더 많이 넣어야 해서 추중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렉싱턴급 항공모함이야 함포가 없으니 기관실이 무거워도 다른 곳에서 경량화할 수 있지만, 전함의 경우 주포탑을 장비해야 하기에 기관실의 많은 배수량을 할애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추진 방식인 터빈에서 감속 기어를 거쳐 프로펠러 샤프트를 회전시키는 기어드 터빈 추진 체계를 사용했다. 보일러, 터빈, 감속 기어, 샤프트 축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피탄시 불안하긴 했지만, 당시 기술로 35,000톤의 강철성을 28노트로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었다. 덕분에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12만 1000마력의 기관부 출력을 확보했다. 수중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의 앞쪽은 하나의 선체를 가지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두 개로 나눠지는 트윈 스케그형 선체를 미국 전함 최초로 도입했는데, 스크류 프로펠러를 추진하는 추진축을 해수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고속 성능에 수중 저항까지 줄일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정 속도에서 선체가 매우 진동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추가적인 보강과 프로펠러를 개량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 진동 문제를 해결할 당시 그녀는 뉴욕의 조선소를 들리기 위해 뉴욕시의 제방을 자주 지나쳤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였고, 이 때문에 쇼보트라는 별명이 지어졌다고 한다.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미국이 최초로 16인치 사면장 포탑을 장비한 전함이다. 같은 16인치 주포를 사용하는 콜로라도급 전함의 경우 2연장 포탑을 사용했는데, 타국의 16인치 전함을 따라가기 위해 총 8문의 주포를 장비하기 위해 4기의 포탑을 선수와 선미에 각각 2기씩 장비하였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사면장 포탑 3기로 9문의 16인치 주포를 장비하는 게 가능했다. 군함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은 포탑인데, 이 포탑을 하나 줄였다는 뜻은 그만큼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었고, 바이탈 파츠의 부피가 줄어드니 좀 더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최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700파운드, 1.2톤의 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는 마크6는 최초로 초중량 탄 운영이 가능했다. 슈퍼 헤비쉘, SHS라고 불리는 이 포탄은 기존 포탄보다 훨씬 무거운 포탄을 말하는데, 강력한 파괴력, 즉 운동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량이나 포고속도가 빨라야 됐다. 하지만 포고속도가 높아질 경우 포신의 마모도가 높아져 정비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미국은 포고속도를 늘리는 것보다 동일 구경 내에서 질량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포탄의 무게를 최대한 높여
운동에너지를 최대한 높였다. SHS탄을 제대로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사 시 약실 내에 높은 압을 버틸 수 있는 선진적인 포신과 약실 설계가 필요하였고, 포탄이 적함을 관통 중 깨지거나 형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적인 야금술이 필요하였다. 사격 통제 장치도 당시 기준으로 가장 진보적이었다. 정밀한 사격을 위해선 적과의 거리, 방위, 상대 속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눈과 광학 장비로 사격 재원을 산출했다. 하지만 레이더 장비의 발전으로 사람의 눈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게 가능해졌다. 노스캐롤라이나급에는 단순한 탐지 기능을 넘어서 정밀 사격 통제를 가능하게 한 SG 레이더와 항공기의 항속과 방향을 제공하여 요격 제어에 사용되는 중요한 레이더인 SK 레이더가 1944년부터 장착되었다. SG 레이더는 플래처급 구축함부터 아이오와급까지 미국이 전시체제 돌입한 이후 생산된 거의 모든 군함에 들어간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장비 중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함포 사격 시 포가 떨어진 탄착점을 레이더를 통하여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정확한 탄착거리와 목표물의 속도,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여 정밀 사격 통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장갑은 어떨까? 비록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자기 자신의 주포를 방어하기에는 장갑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지만, 사실 그건 16인치 SHS탄의 운동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 거였고, 일반적인 16인치급 주포의 포탄은 막아낼 수 있었다. 어뢰 방어력의 경우에는 총 5중의 격벽으로 구성된 방어 구조를 채택하여 폭발력을 최대한 분산시켰다. 하지만 이 구조는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이 마지막이었는데, 1937년 미 해군이 현대적인 미국 전함의 필수 조건을 파나마 운하의 폭으로 미국 전함의 규격이 정함에 따라 선폭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되어 주장갑대를 길게 늘려 어뢰 방어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일본함 노스캐롤라이나는 1940년 6월 13일에 완성된 선체를 진수하고 1941년 4월 9일 취역을 시작한다. 진주만 공습 이후 언니인 노스캐롤라이나는 단짝인 엔터프라이즈를 호위했고, 4척의 순양함과 9척의 구축함과 함께 와스프를 중심으로 TF-18에 배치되었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는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다가오는 공격기를 상대로 8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4대나 되는 공격기를 격추했다. 이때 노스캐롤라이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탄을 일본 전투기에 쏟아부었고, 어마어마한 화력을 본 엔터프라이즈의 킹케이드 제독은 노스캐롤라이나에 화재가 난 줄 알았다는 여담도 있다. 비록 이런 어마어마한 화망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온 일본 공격기들에 의해 엔터프라이즈는 3발의 폭탄을 맞게 되었으나, 노스캐롤라이나의 활약이 없었다면 엔터프라이즈는 수운함이 아닌 일본군에게 격침된 항공모함으로 역사에 남았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진보적인 대공 관제 사격은 SK 레이더를 활용한 정밀 사격 통제 덕분이었다. 이 당시 레이더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었다. 적 항공기의 위치와 방위, 재원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으니 대공 사수들은 훨씬 더 빠르게 적 항공기와 교전할 수 있었다. 대공포 또한 전설의 5인치 양형포, 40mm 보포스, 20mm 오리콘의 3중 방공망을 형성해 동부 솔로몬 해전쯤 되면 거의 대공 교전과 관련된 노하우를 거의 마스터했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도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1942년 9월 15일 일본의 잠수함 I-19가 쏜 6발의 어뢰 중 한 발을 맞은 것이다. 수심 20피트 아래 좌연에 명중한 어뢰는 큰 구멍을 만들었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 한동안 진주만에서 수리를 받아야 했다. 이때 다른 어뢰 중 3발은 항공모함 와스프를 격침시키고 한 발은 오브라이언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때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급의 태생을 돌이켜봐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급 함선은 이전의 전함들과는 달리 태생부터 고속전함이었고, 빠른 속력을 내기 위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유선형으로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표준 전함들과 비교하면 방래 구역이 좁고 얇게 만들어졌다. 또 추가적으로 1937년 미 해군이 현대적인 미국 전함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게끔 하였고, 이 때문에 고속성과 파나마 운하 통과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선체 디자인으로 인해 방래 성능이 조금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이 피격된 USS 와스프의 경우 염가형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으로 피탄 대책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피격을 당했음에도 5명의 사망자만 나왔을 뿐 자력으로 진주만까지 복귀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방래 성능이 그렇게까지 나쁘다 볼 수는 없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주목한 건 사우스다코다급 전함과 아이오와급 전함인데, 이 두 전함들은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보다 고속성을 내기 위해 아예 주 장갑판을 흘수선 아래까지 연장해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보다 방래 구획이 적고 얇았기 때문이다. 설계를 담당한 엔지니어들도 방래 능력이 희생되는 것을 각오하고 설계한 거긴 하다만, 일본의 비수, 산소어뢰 파괴력까지는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거였다. 결국 아이오와급 5번, 6번함과 몬테나급 전함에서 다시 표준 전함과 같은 설계로 바뀌었다. 이후 진주만에서 수리를 받은 노스캐롤라이나는 단짝 친구인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길버트, 마샬 제도로 향해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필리핀의 해전에 참가했는데, 동생인 워싱턴과 함께 대공 지휘함으로써 고양이들이 미쳐 놓친 칠면조들을 전부 격추해버리는 전과를 기록한다. 또한 이오지마 침공 때는 해병대에게 강력한 포격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다. 동생인 워싱턴은 취역 후 태평양 전선이 아닌 영국 본토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서양에 있었다. 하지만 영국이 커레이저스급 항공모함을 어이없게 손실하는 일에 항의함과 더불어 태평양 전쟁의 지원을 위해 태평양으로 향하였는데, 워싱턴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공을 세울 전장에 도착한다. 과달카날 해전 말이다. 핸더슨 비행장의 포격을 위해 출발한 일본 함대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과 사우스다코다를 포함한 64 기동부대가 과달카날 북쪽에서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남하한다. 하지만 사우스다코다가 하필 함내 전기계통이 고장나 레이더 등의 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콩고급 전함 키리시마에게 선제 공격을 허용하게 된다. 눈이 먼 상태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사우스다코다였지만 튼튼한 장갑으로 이들의 공격을 견뎌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사우스다코다가 집중 포화를 맞는 사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워싱턴은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군 오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사격 자원을 산출하였고, 키리시마가 서치라이트를 켜 피하 식별이 되자마자 워싱턴은 그 즉시 키리시마에 탄을 쏟아부었다. 칠흑과도 같은 바다였지만 레이더를 이용한 사격 자원은 정확했고, 워싱턴의 포격은 초탄부터 협차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워싱턴의 교전 개시 후 단 7분 만에 키리시마는 기관부가 관통당해 개박살이 나며 침몰하게 되고, 곤도 제독은 후퇴를 하며 과달카날 섬을 지키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이후 언니인 노스캐롤라이나와 함께 항공모함을 호위하며 함대의 든든한 방패로서 활약한다.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고속 전함의 시초가 된 전함이었다. 그녀들이 건조된 데이터를 통해 사우스다코다급 전함과 아이오와급 전함이 건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순양 전함 따위는 개작살 내버리는 함포와 우월한 사격 관제 시스템을 10분 활용한 대공 교전 능력 등으로 목적인 항공모함 호위를 충실히 해냈다. 특히 진주만 공습 이후 전함들이 싸그리 병원 신세를 지냈을 때 전략적 균형을 지탱해준 전함 중 하나여서 그 의미는 더 뜻깊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수리 중인 선배 전함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해병대 지원부터 항공모함 호위까지 그야말로 전장을 종횡무진했으니까 말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중요한 순간을 버텨주고 활약하여 현재까지도 보존된 수훈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가와 비교해 일본의 전함들은 과연 뭐 했는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나가토급 전함의 경우 1성급 전함이란 이유로 항상 트럭섬에 짱 박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항공모함 호위는 언감생심이었다. 배수량의 여유가 가장 많은 게 전함이라는 함종이기에 정말 가장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함대 결전을 위한 최종 병기였으니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셨으니까 말이다. 사견으로 만약 일본이 나가토급과 야마토급 전함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개전 초 일본 해군의 높은 훈련량과 숙련도 차이로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들은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담으로 언니인 노스캐롤라이나는 1961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전되어 박물관함으로 그 생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만약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여행을 간다면 그녀를 보러 한 번쯤 들려보는 건 어떨까?